사람이 안 지치려면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인 같은 경우 가장 큰 대립 구조가 성찰하는 쪽과 성찰하지 않는 쪽의 대립이지 선과 악의 뭐 이런 대립이라기보다. 그때 당시 이성 교수님이 세은이는 배우를 하는 것보다 영화 시나리오 팀이어서 일을 하는 것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겠다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었고 하셨는데, 감독님 왜 저 인물이 저렇게 좋은데 왜 연기보다는 시나리오 쓰고 이런 게 좋겠다라는. 지금 전혀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배우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역 쓰지 않고요? 아 그걸 누가 대역으로 해? 아니 무슨 뭐 소화기도 없고 그냥 아무런 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담요 한 장 있었어요. 그냥 혹시 잘못되면 그냥 덮어주겠다고. 네. 또 엔진하면 안 되지. 위험한 장면인데 어쨌든 야 그렇게 찍었. 열과성을 다해서 찍으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명석 배우하고 저하고 신인 배우라고 아주 그냥 둘 다 그냥 올루드로 그냥 다 이제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감독님은 진짜 너무 못됐어요. 하여튼 아무리 역사에 대한 진짜 아이러니한 영화지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사회적 통념상 그 감독이라는 직책이 주는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통념이고 현실에서는 식물일 뿐입니다. 식물. 왜 잘하는 게 자세히 봤더니 파마늘을 주문하면 그때 다 갖다서 향을 그때 세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주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좋아하는 곡이 흘렀어요. 이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고개를 까딱까딱 흥겨운 저를 보더니 그럼 나도 좋아해야겠다. 그렇게 저의 첫 로맨스가 시작되었답니다. 거리두기 이제 1단계 지침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지만 부산시와 감염내과 전문의로 구성된 부산국제영화제 방역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꼭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벗으시고 우선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있었던 영화평론가로 여기 보면 컨설팅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전찬일이라고. 사실은 이제 제가 영화제에 몸담았다가 이렇게 관객과 대화를 진행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은 마이크를 돌려서 그 질문을 받아야 되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의 어떤 특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이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유선입니다. 저는 이정국 감독님하고는 두 여자 이야기라는 영화로 20 몇 년 됐죠? 1994년도 영화입니다. 4년도에 네네. 26년. 예, 감독님과 인연으로 이번 영화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번 영화는 이정국 감독님과 안성기 선배님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고요. 저는 정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세은입니다. 저는 우선 이 영화의 의미도 남다르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말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참 배우로서 배운다는 말을 하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 되겠지만 너무너무 뜻깊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정말 현장에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많은 예상으로 촬영한 건 아니었다 보니까 다 같이 기다리면서 실제로 그 식당에서 막 굴비찜 같은 거 막 같이 해먹고 그랬던 뭐 추억과 또 그런 여러 대선배님들의 그런 연기 열정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투자에 이제 안성기, 윤유선 배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유선 씨의 그 어떤 용담, 가령 뭐 출연료를 내가 안 받고 한 거다, 아니면 뭐 조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아니요
직접 해주시죠. 아마 감독보다 배우가 직접 해주시는 게 더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인 어떤 그 마음 이런 거를 좀 전해주시죠. 뭔가 이정호 감독이 굉장히 순수한 열정이 있으세요. 감독님의 그 열정도 감동적이고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몰랐어요. 저도 너무 모르던 세대라서 저처럼 모르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사실 이거는 누가 뭐 좌우를 나누는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역사의 한 아픈 사건으로 저희가 알고 같이 반성해야 되는 몰랐던 저희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함께 사과하고 용서하고 해야지 저희가 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설명 본인이 못할 것 같아서 네. 그 투자라고 공동 투자라고 써놓은 이유가 이제 사실 돈 조금 주고 나중에 흥행이 되면은 먼저 우선 지급한다 뭐 지불 유예 뭐 그런 방식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저예산이라고 하고 너무 돈 적게 들었다면 나중에 극장 뭐 배급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안성기 선배 캐런티로 이 영화를 만든 그 정도 돈으로 그냥 영화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이렇게 이제 모든 흔쾌히 그 도와주셔가지고 뭐 우리 이세영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배우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걸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이거 하여튼 내년에 이 영화 개봉할 때 다 앞장서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박신양 그 최준실 주연의 편지라는 다큐멘트 아니 극영화 멜로드라마 알고 있죠? 그 영화의 감독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흥행 감독이 아니어가지고 저분 누구지 이럴 줄 모르는데 왕년에는 날렸던 대종상과 흥행을 휩쓸었던 그런 엄청난 그 감독이었고요. 지금 이제 60대 초반이시라 조금 과거가 됐는데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설마 자기가 50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50대 초반에는 다들 알아. 무슨 말씀을. 저기 이세훈 씨가 저쪽에 계신데 네. 좀 그 윤유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 전에 이런 관계도 있는데 네. 좀 관계가 있긴 있겠지만 더 남다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극중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아 저는 또 저대로 남다른 진짜 관계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정국 감독님하고 사제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의 시나리오 창작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그 편지라는 영화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됐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핫한 교수님이셨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30대 초후보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 얘기는 언제?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그래도 데뷔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우. 제가 여기에서는 제가 스프링처럼 막 네 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군번이었어요. 제가 다른 데 가면 그래도 후배들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랬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정 교수님이 세은이는 배우를 하는 것보다 영화 시나리오 팀이어서 일을 하는 것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겠다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었고 하셨는데 제가 배우 활동하면서도 저한테 정말 스승님, 제 마음속에 항상 은사님이시고 이번에 영화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아무따 정말 묻고 따지지 않고 제가 어떤 역할이든지 참여하고 싶다고 교수님 막 쫄랐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역할이라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왜 저 인물이 저렇게 좋은데 왜 연기보다는 시나리오 쓰고 이런 게 좋겠다라는 지금 전혀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을 시나리오를 엄청 잘 썼나봐요. 아, 그러니까 배우도 하면서 시나리오도 쓰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때 무지 섭섭하셨겠어요, 그죠? 그때 이미 유명해서 네네. 그 이야기하는 기억은 안 나. 그 5.18 실제 참여했던 분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자료를 그 실제 증언록을 엄청나게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은 그 부지기 쓰고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실제로 재작년인가도 정말 5.18 고생하시다가 자살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5.18 묘지에 묻히신 것도 이제 누구 통해서 찍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또 그 가해자분들이 말하는 대사가 있죠. 아니 뭐 피해자가 먼저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실제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을 내가 다큐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분명히 반드시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기 썼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했던 말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사건 자체는 실화는 아니지만 그 실화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인터뷰했던 사람이 있죠. 1년 전에 자살했다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분은 실제 그 인물이에요.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 사진에 그 공수한테 머리 맞는 그 장면이 실제 그분의 사진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갖게 되신 분을 직접 출연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로 나오신 분에게 배우분 계시지만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정말 꼭 저는 이게 5.18뿐만 아니라 뭐 세월호건 우리의 과거 역사의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에서는 영화로나마 반성을 해서 일을 해두고자 한 겁니다. 마스크 31년 만에 미개봉됐던, 그리고 거의 봉인되어 있던 작품을 이렇게 다시 여러분한테 재편집과 뉴 버전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황무지 5월의 구회에서 이게 카트시 발표회하고 황무지라는 영화, 이게 두 단편 영화와 장편 영화를 합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참 우연인지 하여튼 역사의 이 한 영화에 이렇게 단편 영화, 장편 영화로 김태형 감독님하고 이렇게 주인공으로 두 편을 출연한 조선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성업숙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27살이에요. 87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88년도에 저의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 황무지는 제 딸을 낳고 나서 한 2개월 뒤였던 것 같아요. 촬영하게 된 게. 그러니까 벌써 31년, 2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저는 사실 이 황무지 영화를 처음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기 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니까 맞아, 그랬었지 하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30년이 흘렀고 저는 60이 되었고 머리가 하얘졌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20대 때였죠. 감독님하고는 동문수학 같이 했고 동과석사과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이 들었어요. 우선은 뭐 제작비 때문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게 옳게 편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서갑숙 선배도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 개봉 단계까지 가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정부의 그런 또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함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무지가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한 파장을 일으킬 줄. 그게 보안사가 이게 이제 저희가 개봉을 하면 인쇄물을 조금 만들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들켜갖고 보안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압수당하고 상영 불가가 됐던 거죠. 그 영화는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운동권들이라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하에서 했죠. 근데 이 감독님께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당연히 우리가 영화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뭐 당당하게 하자 이렇게 겁없이 했던 게 보안사한테 들켜서 이런 저기를 했죠. 그 당시는 뭐 군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필름이 압수됐죠. 저는 그때 신인 배우였습니다. 연기자는, 배우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영화는 지금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영화에 배우로라도, 내가 작가도 아니고 내가 감독도 아니지만 배우로라도
참여를 한다는 게 무척 그 힘든 선택이었어요. 더군다나 열악한 그 제작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부 다 노개런티로 참여를 했거든요.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그 비오는 그 장례식 이렇게 웅구 몰고 가는 것도 하루 종일 찍었어야 돼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초겨울의 날씨였는데 그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면서 그 했을 때 그럴 때 그 춥다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진이라는 인물이 되어서 그 한없이 그냥 그 막막한 심정, 어떤 희망도 없고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황무지에 여기에 과연 생명이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하나만 안고 그런 배우로서 그런 그 역할을 막 그 좀 몰입하면서 그렇게 아주 수많은 피해자들이죠. 그 피해자들의 심정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감독님과 한 그 작품이 의미가 깊었고요. 우리 참여한 연기자들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막 뭉클하고 막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자살하는 장면이죠. 그때는 정말 그 석유하고 신나풀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화기도 없었고 진짜 연출부 제작부도 열악하니까 그냥 포대에 이렇게 담요 하나 놓고 또 엔진하면 안 되니까 그냥 포대 말고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찍었던 생각이 갑자기 나요. 배우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역 쓰지 않고요? 아 그걸 누가 대역으로 해? 아니 무슨 뭐 소화기도 없고 그냥 아무런 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담요 한 장 있었어요. 그냥 혹시 잘못되면 그냥 덮어주겠다고. 네. 또 엔진하면 안 되죠. 위험한 장면인데 어쨌든 야 그렇게 찍었다. 열과성을 다해서 찍으셨다고. 그리고 95년에 전태일을 찍을 때 부진 장면 찍을 때는 외국에서 전문가 모셔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저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거 조성국 선배님이 하셨겠구나. 황무지 대본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성전환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커밍아웃 있고 뭐 동성애도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 당시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것도 플로동 벗고서 하는 그런 것까지 묘사를 해야 되는데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르누아르 또 멋진 작품까지 또 뭐 만들겠다고 하시는 우리 감독님 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욕심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새로운 걸 해본다라는 그 의도가. 그리고 전작했던 카트시아 뭐 똑같은 김영석이라는 인물이 전혀 다른 색깔을 한번 묘사하는데 그 흥미를 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김영석 배우하고 저하고 신인 배우라고 아주 그냥 둘 다 그냥 올루드로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진짜 너무 못됐어요. 하여튼 아무리 역사에 대한 진짜 아이돌한 영화지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꼭 저희 영화 10,000명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거 꼭 보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10,000명. 그러니까 그래서 장가도 못 갔습니다. 우리 감독님. 장가도 다 가시고 그래서 10,000명 꼭 좀 달성할 수 있게 그 극장에서 와서 보고 역사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고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호인은 사실 영화는 그 양서협동조합 불임 사건이라고 흔히 알려진 바로 여기서 2블럭 정도 걸어가면 있는 그 보수동 책방골목 그쪽에서 만들어졌던 양서협동조합 사건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갈라파고스 같은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찰스 다윈이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고 사실 인류의 이제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찰스 다윈이 생물학자로 알고 계신데 찰스 다윈은 생물학자가 아니고 사실 지질학자세요. 지질학자시고 갈라파고스라는 그 섬에 가서 그냥 연결되어 있는 열도 같은 제도 같은 섬이 사실은 각 섬 하나하나가 몇백만 년씩 탄생시기가 다르구나. 그걸 이제 지질학자니까 알아채거든요. 먼저 지질학적 발견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생명체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다 다른. 사실상 몇백만 년씩 사실은 유리된 생명체들이 있는 걸 보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는데 비이그로가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 조금 있었던 시기가
사실 2주도 안 됩니다. 그 전체 삶 중에서 별로 안 짧은 며칠 사이에 사실은 본인의 인생 전체가 바뀌고 인류사를 바꿔버린 이제 책이 나왔고, 여러분 혹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1905년에 썼을 때 그 논문을 누구한테 받지만 찰스 다윈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상 인류 지상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책인데, 뭐 모두에게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전체를 이렇게 딱 특정해서 프리즘을 놓고 보면 이제 인생 전체가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확 바뀌는 시간이 있지 않나. 사실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제 어떤 인생의 한 단면을 영화나 뭐 웹툰으로 하자고 생각을 했던 거는 오히려 한참 뒤였고요.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201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이제 젊은 분들이 뭐랄까 취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거에 많이 부대끼고 지치고 무엇보다 빨리 지쳐갔어요. 그래서 저는 2010년대 중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젊은 청년층이 가장 큰 문제가 좀 빨리 조로와 혹은 너무 빨리 피곤해지는 그런 거라고 봐서 그거를 좀 극복해 나가는데 어떤 인물을 제가 가지고 좀 소통하면 좋을까 싶었고, 원래 저는 이제 취미로 웹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웹툰으로 원래 기획을 했었지 영화 할 생각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MBC 영화기획실에 있을 때 최재원 그 제작자분하고 이제 한 2년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뭐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 연재 웹툰 연재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잠깐 글을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다가 이제 혹시 영화도 해도 되냐고 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그냥 저까지 엮여 들어가면서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되긴 했는데, 만듦새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쳐가는 젊은이들에게 조금 이제 사람이 안 지치려면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인 같은 경우 가장 큰 대립 구조가 성찰하는 쪽과 성찰하지 않는 쪽의 대립이지, 선과 악의 뭐 이런 대립이라기보다 거기서 이제 극중 주인공인 송우석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일만 생기면 무조건 의심하고 한번 두들겨 보거든요. 이 책도 혹시 뭐 이렇게 불온소설이라는 게 다 읽어보고 하나씩 두들겨 보고 성찰을 하는데 반해서 성찰하지 않는 쪽으로 대변되는 사람은 그냥 일단 이게 이거다 그러면 그냥 그걸 향해서 끌고 가는. 그래서 뭐 저는 그 대결은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의 대결이다 뭐다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찰하는 쪽과 성찰하지 않는 쪽. 저는 그래서 아무리 출발이 선이었다 할지라도 성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패하거나 악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변호인은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게 성찰하는 쪽과 성찰하지 않는 쪽의 대립 포커스를 맞췄고, 그 성찰을 해야 사람이 안 지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웹툰으로 담으려고 하다가 이제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DVD 코멘터리 여러분들 좋아하실 텐데요. 그것의 라이브 버전, 거기에다가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중익 감독님과 함께 수다의 시간을 동반되고요. 존경하는 감독님 말씀부터 먼저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2006년인데 14년이 지난 영화를 이런 번듯한 상영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저도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속으로 뿌듯합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나서 또 누군가는 다시 보러 오시고 누군가는 또 처음 보겠다고 이 금요일 소중한 시간에 코로나를 뚫고 오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와 감독이라는 역할은 있지만 그 역할 전에 배우든 감독이든 온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고, 그 한 사람의 인간은 온전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거고, 그 온전한 하나의 세계가 어떠한 역할에 몰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담겨서 이렇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디렉션을 준다? 글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디렉션을 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간단한 동작의 뭐 어떤 동선이나 어떤 동작을 조금 이렇게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저는 저 자신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물론 다른 감독은 또 저랑 다르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디렉션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저는 심지어 디렉션이 뭔지 몰라 나는. 사회적 통념상 그 감독이라는 직책이 주는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통념이고 현실에서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어떤 순간에 나한테 턱 맞다 떨어진 거에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리액션, 반응한 거, 그 즉흥성, 그 즉흥성 안에 자기 자신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저 사람 만나면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상냥히 웃으면서 나중에 내가 더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좀 해서 싹 넘어가야지 하고 한뜩 준비를 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얼굴 뻘개져가지고 그냥 속 다 들키고 막 이렇게 쪽팔 다 팔리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라고 자책을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그런 자기 자신을 버리거나 폄하하지 말고 맞아 나는 이런 인간이야. 그 즉흥적으로 나타난 자신의 본성, 그 천성 그것을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꺼내놓게 되면은 그 자신의 본성과 그 천성을 정직하게 끊어낸 것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 그죠? 흉내도 안 돼.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본성과 천성에서 나온 즉흥성에서 구현된 것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그것이 나의 어떤 사회적 어떤 역할로 저스트 매칭이 되는 순간 놀라운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조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셨던 우리 커비로드 영상에 등장하셨던 박찬일 요리사 그리고 장희영 셰프 모셨습니다. 박수 청해 주시고요. 그 부산이 그 오래된 항구동식 그 개항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화 요리하고 일본 음식 이런 경향들, 외래 음식들 경향이 되게 강한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걸 지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 부산 가면 난리 나게 좋아요. 그 보수적이어서 전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꼼장어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영상에도 나오죠. 꼼장어 무슨 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우리 역사에서 노포가 된 거예요. 저는 어제 일처럼 생각했지만 네. 그 꼼장어 가죽 벗겨가지고 외화 벌려고 그 일본에 수출한 그게 지갑 뭐 이런 거 만들었고 신발 만들고 신발 구두도 만들고 그것을 벗겨서 팔았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니들이 옛날에 머리카락 팔았었잖아요. 네. 그걸로 우리 먹고 살았던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식이 그 주연네 우리라는 집을 갔지만 그 집에 한 50년 됐는데 야 꼼장어가 이제 노포가 됐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 이렇게 노포를 찾아다니고 뭔가 맛있는 집을 먹고 뭐 어딘가 소개라가 글을 쓰고 싶어도 무리하게 안 해요. 하루에 5집 가거나 6집 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간 집은 굉장히 점수를 잘 못 받아요. 그럴 수밖에 저한테 없죠.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집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불 어묵 그거 담요 어묵 그 이불 어묵이 저는 부산 어묵이 좋은 기름으로 튀겼어 이런 거보다 그냥 막 파는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제일 싼 거 이만큼에 2,000원 한 그런 게 훨씬 맛있거든요. 이게 떡볶이 들어가는 아주 대중적인 거. 저는 근데 왜 냉면은 안 그렇다 그럴까요? 그게 그러면은 이게 경쟁 시스템이잖아요. 부산 곱창집들은 그 곱창 가게 안에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테이블마다 다 다른 주인들이 어디 가세요? 한 군데 소개해 준다. 저는 이 동네에선 백화양 곱창 가고 근데 다 틀려요. 네.
거기도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 최근에 제가 들은 기억이 건 안 나요. 대광 7호. 대광이라고 대양 대광. 맞아요. 대광 백화 이거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광 7호 아주머니가 양념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잘하는 게 자세히 봤더니 파마늘을 주문하면 그때 다져요. 그러니까 그거 허브죠. 갖다 서 향을 그때 세게 올리는 거예요. 아주 잘 하세요. 그리고 약주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좀 먹으면 10만 원씩 넘게 먹으면 한 잔 합시다 하면서 맥주 주력을 다 꺼내요. 제가 가는 집은 그래가지고 좀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가는 집은 몇 톤지는 기억 안 나는데 가서 이제 앉아서 한 10분 먹고 있으면은 한 잔 좀 줘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따라 드리고 그래갖고 건배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는데요. 사춘기의 가을과 갱년기의 가을은 많이 다르대요. 사춘기 때는 낙엽 구르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나지만 갱년기 때는 낙엽질 생각에 눈물부터 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계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은 마음의 온도에 따라 온몸이 반응하는 계절이다. 저희 청년기획단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청년기획단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를 좀 더 젊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젊은 피를 수혈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7명을 선발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영화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공감 토크에서 재미있는 채팅 올려주신 분 저희 뽑아가지고 또 상품 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모든 코너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또 추첨을 통해서 또 상품을 드립니다. 이 영화 써니 다들 지금 보시고 지금 앉아 계실 텐데 어떻게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자, 요즘 친구들은 교복 자유화 세대 이야기라서 교복 안 입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시대 쟁반대가리 류예린입니다. 네,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부산이 고향이에요. 제2의 고향이에요. 대학 시절을 여기서 보내서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획단 광장극장조 박지환입니다. 오늘 저는 이 풋풋한 20대 토크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이렇게 보낼 정도로 계속 영화제를 25년간 즐겼던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 여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벌써 25회를 맞이하네요. 남포동의 상징인 대형 시네마가 있는 부국제 초기 영화관 행사장 지금의 비프 광장에서 여러 공연과 감독님,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평소에 마음으로 품고 있던 친구에게 제 마음을 티내지 않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20살의 저는 용기 내어 친구에게 영화제에 함께 가자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는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안녕. 많이 기다렸어? 나도 방금 도착했어. 어색한 인사를 끝으로 광장에서 공연 중인 밴드의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살랑살랑 예쁜 바람, 따뜻한 햇살. 그날의 공기는 어쩜 그리 좋게 느껴지던지. 그때 마침 좋아하는 곡이 흘렀어요. 이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고개를 까딱까딱 흥겨운 저를 보더니 그럼 나도 좋아해야겠다. 그렇게 저의 첫 로맨스가 시작되었답니다. 지금은 부국제의 영화를 혼자 보아도 어색하지 않은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도 비프 광장을 지날 때면 그때 그 멜로디, 따뜻한 순간은 거기 머물렀어요.
사소하고도 소중한 제 추억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부족한 글솜씨로 몇 자 적어 보냅니다. 이번 부국제에서도 누군가 예쁜 추억이 만들어지겠죠?